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결국 마무리는 여야 의원의 배치기로 끝이 났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국가보다 지키려고 작전 세는 거야 뭐야? 오늘 지금 작전 짜는구만.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야지를 넣은 건데 본인 되게 세네. 아까 제 발언에 끼어들고 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얘기 들으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 나 정말 말씀하라고요?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위중교사분들이 인사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김현지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뭐 사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셔서 답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다 제 그렇게 의견을 안 생각해요. 들으시잖아요. 제 답변을 들으시진 않으시잖아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까지 압박하십니까? 왜 압박을 압박하십니까? 비서실장님. 자, 이번 국정감사 기억에 남는 큰 소득 없이 여야의 정쟁만 가득했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제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송원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몸싸움을 벌이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제 현장에 계셨잖아요.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실제로 김현지 비서관을 부른다라고 하는 공방들이 한 달 전부터 있었죠. 예, 그리고 어저께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때까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그 소환 공방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사실 오갔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정회가 이루어졌는데 정회가 이루어진 과정 중에 송호선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고 이기현 의원은 곧바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다라고 외치면서 예. 나가는 과정 중에 저렇게 배치기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자, 서로가 지금 먼저 밀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저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어제 저 장면을 여러 번 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배치기 대회라는 게 있으면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배가 더 많이 나온 이기현 의원이 아마 밀어붙여서 승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저는 살다 국회에서 배치기는 처음 봤고요. 이번 국감이 참 실망스러운 것은 시작을 사실 김현지 당시에 총무비서관 문제로 출석 문제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또 이번에 이제 김현지 그 사이에 직책이 바뀌었죠. 이제 부속실장 논란으로 끝난 것 자체가 참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하고 안타까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그 중간에 또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 또 지나친 여러 가지 그 대법원 흔들기 이런 것도 좀 보였고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결혼 문제, 결혼식 문제, 자녀 이런 문제 갖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감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보기에 민망한 불편한 이런 장면들이 노출된 것이 참으로 국민들 보기에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국감은 참으로 낙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어제 운영위 국감 마지막 날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출석 논란이 있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은 어제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원래 대통령 일정 수행 그렇습니다. 일정이 있었는데 지금 수행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경내 대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일종의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소설을 좀 잘 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에는 7일 전에 증언 의결을 하게 돼 있고요. 예. 그것이 송달되었을 때 법적으로 증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당일까지 김현주 부속실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안 나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답답하셨을 겁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렇게 악마화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국민의힘의 정쟁 속에 휘말려서 말도 안 되는 마타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나에 대한 수행을 이렇게 문제 삼으니 본인은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나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하려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의결에는 과거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6개월에 대한 국정감사와 이재명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야의 증인들을 함께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협상까지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불발돼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저는 감히 평가하자면 7일 전에 증인 의결할 때부터 김현지 부속실장을 굳이 안 불러도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7일 전에 국정감사 증인을 의결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의 남편이라든지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JTBC의 사장이나 PD, CP까지 다 부르려고 하는 그 국민의힘의 증인 명단을 보면서 애초에 협상의 의지가 없고 협상의 여지가 없는 분들까지 줄소환하려고 하면서 굳이 출석을 안 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예.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정쟁적인 요소로 사용될 상황이 굉장히 많았고 결국에 어저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정쟁적인 요소로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이 요구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인 뭐 다른 의원들도 다 목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특히나 이제 주진우 의원도 상당히 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었는데 또 민주당은 역으로 주진우 의원에게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 때 법률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이해 충돌을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주진우 의원이 1년 6개월 이전에 전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한 것이 전부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 정부에서 근무했던 모든 공직자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활동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실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따지고 또 국감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솔직히 뭐 나경원 무슨 뭐 지금 의원처럼 법사위에서 무슨 배우자가 관련된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걸 이해 충돌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지 비서관 문제를 이렇게 키운 것은 어디까지나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처음부터 총무비서관이었잖아요. 총무비서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매우 낮은 자리예요. 사실 직급상으로 보면. 그런데 굳이 이것을 총무비서관을 더구나 하는 일 자체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을 국감하는 것은 당연히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회피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로는 나오게 한다면서 실제로는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되는 부속실장으로 인사 관련까지 돼서 국민적 의혹을 키운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남편 얘기를 하셨지만 백승우라고 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경기 동부연합의 아주 핵심 실세였다라고 해서 그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 또 김현지 실장 자체가 사실 통진당과 아주 어떤 어떤 그 교량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채널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이화영 지금 경기부지사 변호사도 김현지 실장이 얘기해서 사퇴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누가 통화했습니까? 김현지 실장 아니에요? 이렇게 이래서 국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고 심지어 본인의 합격력도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분이 이 권력의 핵심 정말로
핵심 역할하는 그 대통령실에 있는 게 맞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불러서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왜 이걸 나와서 그냥 답변하면 되는 건데 왜 회피하냔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의혹이 커진 거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반박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예. 것이요.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이 많기 때문에 불러야 된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러나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래서 어떠한 잘못을 했느냐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경기 동부연합과 뭐 관계가 있다. 그리고 뭐 통진당과의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재명 측근이라고 하면 전부 감옥 보내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비서관이 지금까지 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인사이고 이것은 정쟁적인 요소고 과거에 이미 다 털린 문제까지 가지고 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받아치는 것이고요.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이해 충돌은 충분히 저는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증인 중에 한 명이 김현지 부속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증인 중에 한 명이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분명히 증인 요구 명단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5일 날 국회 감사위원으로 보임이 돼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의결이 되지 않자 갑자기 감사위원으로 보임시켜서 김현재 비속실장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증인 의결이 됐다면 증인으로 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사위원으로 보임이 돼서 근거 없는 마타도어만 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해충돌 아니냐라고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다 복합돼서 의견이 나온 것인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저희가 굉장히 과도하게 주진우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증인 명단의 1인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에 빠질 수 있고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김현지 짧게요. 실장이 문제가 없는 분이면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드러나는 게 없으면 떳떳하게. 자꾸 예전에 얘기한 대로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현지 실장 말로는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안 나오잖아요. 여야가 합의하면 나온다는 건데 여야 합의를 누가 안 합니까? 결국은 민주당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이거 법사위에서는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불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입으로는 국민들 앞에 아유 우리 여야 합의되면 나온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안 나오는 거 이거 사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저는 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실장을 저렇게 자꾸 당에서 감싸게 하고 대통령실도 감싸고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예전 전 정부도 그랬고요. 자꾸 의혹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터지더라고요. 터지기 전에 초기에 어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정리하는 이런 것이 정치지 이걸 한없이 감싸고 옹호하고 쉴드 치는 것이 결코 이재명 정부에 도움은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새롭게 부를 것인가에 대한 수석들 간의 협상이 있었는데요. 김현지 부속실장을 출석시킬 테니 그러면 과거 그 윤석열 정부의 계엄 때 비서실장을 했던 정지석 비서실장이나 여러 분들을 모셔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왔었는데 결국 둘 다 못 부르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불발돼서 못 나온 것이지 저는 조만간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해당 논란에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감이 어제 끝나긴 했는데 뭐 지금 계속 이제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신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이른바 이제 공격이 야권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좀 그런 해명의 절차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조만간에 해명의 절차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굳이 국정감사에서 발언권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받는 방식보다는 본인의 의혹들을 소상하게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그 국정감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평가가 63%, 부정평가가 29%였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지난주 57%였으니까 6%포인트 대폭 지금 상승한 그런 수치인데 아무래도
에이펙 정상회의에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걱정들이 대부분 불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도층이 걱정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관세 협상 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관세 협상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같은, 그러니까 핵 잠수함이라고 하죠. 예. 핵 추진 잠수함 같이 굉장히 국방 안보를 위한 이런 성과들도 국민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하는 마음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3%였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정당 지지율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요, 더불어민주당이 40%,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26%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1%포인트가 빠졌고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인데, 문제는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0이고 대통령 지지율은 63%입니다. 상당히 지금 격차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정당은, 집권 여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 지지도가 무려 23%포인트가 차이 나거든요. 이거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당이 어떤 국감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법안을 처리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좀 진중하게, 진정으로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계속하면 결국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보다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내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그 지방선거에서 평가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는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후에 높아진 여론 평가를 합니다. 예. 언제나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면 사실은 외교든 정치든 이벤트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컨벤션 효과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고 나서도 54%에서 63% 오른 그 전력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 때 무려 73%에서 83% 오른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에이펙은 국민들로부터 그런 데 평가를 받는 그런 외교적 이벤트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지금 드러난 것은 첫인상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아주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안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된 것에 대한 국민적 마음이 좀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러나 아직도 좀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핵잠 추진 문제도 원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핵잠을 다 허용한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서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심지어 유성락 실장도 미국에서 만드는 건 안 된다, 한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거의 원위치 하다시피 해서 결국은 첫인상은 매우 좋았는데 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재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이제 최근에 불거졌던 계속해서 불거진 부분이죠. 당정 간의 엇박자 문제. 지금 에이펙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그 대통령의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이제 대통령실 제동에 나선 일도 있었는데, 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청래 대표한테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을 아마 전했던 모양 같아요. 용산에서는 정무수석이 사전에 어느 정도 원래 저거 한번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 대표 생각엔 그래도 이거 이게 더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던 모양 같더라고요. 또 강성 지지층에서 이게 호응이 꽤 좋으니까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미리
정청래 대표에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을 전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강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정 대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현안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말마다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안건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의견 정도는 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확실하게 당에서 이런 재판중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할 때 디테일하게 대통령실에서 주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지금 사법부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도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한 것이지 마치 엇박자를 내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기대서 정청래 대표가 저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정쟁의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우려되는 모습들은 안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애초에 헌법에 보장돼 있는 불소추에 관련된 내용들이 재판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해석을 달아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까지 내면서 이 사안들을 정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엇박자가 났던 현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세게 얘기한 적이 많이는 없었는데 이 재판중지법 사안과 관련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운영위 국감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답변을 할 때 이게 여당에만 얘기한 거냐라고 했을 때 야당에도 함께 들으라고 얘기를 한 거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강훈식 실장 얘기는 야당에도 들으라고 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 국정 운영에 더 관심이 있지 아니다. 정쟁에 중심이 되는 거 반대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었겠지만 이번 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을 힘있게 밀어붙이려다가 결국은 접은 그 과정이 사실 민주당으로 봐서는 참 뻘쭘해요. 사실 민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처음에 시작된 시점은 뭐 잘 알다시피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중형이 다 선고된 다음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게 내가 충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머리가 나쁘거나 뭐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 이게 이슈화가 되면 에이펙 이제 해가지고 조금 전에 여론조사에 나왔지만 63%로 높이 올라갔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자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런 측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재판중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뒤집어 보면 재판은 곧 재개된다는 뜻이거든요. 지나가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재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인은 아주 근본적인 처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공소취하를 하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 문제가 그 문제가 안 되도록 뭔가 근원적인 처방을 하고 싶은데 이걸 미봉으로 덮어놓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강훈식 실장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어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러 광주를 찾았는데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혀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어제 모습 그리고 오늘 아침 국민의힘 입장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여기 어디라고 하네! 장동혁 물러나! 나오세요 이제. 뭐 하는 거야? 너 어디지 장동혁 같은 잡자가 지금?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저희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누가 됐든 어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됐든 대한민국
야당 지도자가 가서 예. 그 희생된 그분들에 참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막을 자격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게 보편적인 광주 시민들의 생각일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표현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하해 참배조차 막는 것은 이제는 좀 우리가 그런 정도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어제 장동혁 대표의 광주 방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이 또 다시 한번 네. 오버랩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어느 정도 저런 반응을 예상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충분히 보세요? 예상했을 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5.18 관련 단체들 그리고 광주 시민분들께서는 정치인의 거짓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보고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사과했는데 나를 왜 막느냐라고 하는 식이지만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왔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당연히 그 계엄을 트라우마를 아직까지 겪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막는 행위까지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충분히 그럴 만했고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장 대표가 한 달에 한 번씩 광주에 가겠다, 호남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전제 조건들, 사과나 뭐 아니면 계엄에 대한 그런 입장 발표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런 모습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장동혁 대표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보수정당, 지금은 국민의힘입니다만 보수정당의 대표가 5.18 묘역을 그냥 환영받으면서 아니면 허용 뭐 이렇게 다 하듯이 이렇게 가서 참배한 경우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런 장면이 번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2번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만 보수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 때가 되면 5.18 묘역을 참배하는 이것 사실 또 거기 또 가면 또 막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예. 더 중요한 것은 보수 정당에서 과연 호남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예산이나 인사에 있어서 얼마나 배려했느냐 사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도 호남에서 상당한 지지를 보내줘서 집권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기대가 많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호남의 인사에 배려했다는 얘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국민의힘은 영남 정권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실질적으로 호남의 어떤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정책 이벤트 차원에서 자꾸 5.18 묘역을 참배하는 것, 또 이게 막는 것, 이게 과연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고 또 제가 호남 사람들도 볼 때 저런 모습 보면 아니 또 막는 건 또 뭐야? 이런 여론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참배를 가지고 정치화해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차제에 좀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단순히 인사배려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호남인들도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의 손자도 진심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과에 동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만 더 붙이면 진심으로 사과했다 여부 문제 못지않게 호남에서 보수 정당을 사실은 용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민주당은 그런 기류를 활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 그럼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5.18 묘역에 가면 환영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또 5.18 그 이름을 붙인 시민단체들도 조금 포용성을 갖고 앞으로 좀 어차피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5.18 정신이라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널리 하는 것이 결국은 호남을 위해서도 좋다. 저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다음 호남행은 또 어떤 모습일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여러 이슈에서 국민의힘과 좀 같은 목소리를 내서 이 지방선거에서 힘을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이중대가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완주할 것이고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선거 치를 것이고 예. 오세훈 시장 개인과는 사실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 정책적 스탠스도 비슷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 오세훈 시장도 당인이고 저도 당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개인의 의견보다는 때로는 당의 구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제 완주를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완주할 거다라는 입장 그리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있었네요. 네, 저희는 근데 국민의힘 이중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국민의힘은 아직 윤석열을 못 버린 국민의힘이고요. 개혁신당은 윤석열을 버린 국민의힘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완주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물리적으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 정당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 이외에도 개혁신당 이외에도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향후에 지방선거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역할론에 대한 얘기도 솔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역할을 하겠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 지사 출마하면 참 좋겠다 그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그럴 만큼 사실 어려운 정치 과정에서 본인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좀 이 탄핵 이후에 조금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게 좋겠다는 여론도 꽤 있습니다. 예. 저는 이준석 지금 대표가 지금은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선거 때 합쳐지는 것은 민주당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난 총선 때도 보니까 다 분열되어 있다가도 결국 원탁 뭐 해가지고 시민단체라는 이름 하에 무슨 뭐 진보 통합진보 통진당이요 예전에 해체됐던 그 후에인 진보당까지 다 아울러 가지고 비례대표 나눠 가지면서 합치는 정당이 사실 민주당이고 반대로 선거를 앞두고 분열하는 정당이 보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저는 좀 합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여론들이 꽤 있고요. 예.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를 여론을 합치면 거의 뭐 비슷해질 정도로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국민적 압력, 보수 쪽의 압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저는 그 보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국민의힘의 러브콜에 응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